자, 우리 저번 시간에 송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 잠깐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럼 그런 송나라의 문화, 그 다음에 송나라가 있었던 시기에 주변의 여러 부족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나라의 힘으로는 사실 거란, 여진을 거의 당해낼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송나라가 그 정도로 굉장히 약한 나라다 보니까 말 그대로 약한 나라인데 우리가 진짜 약하고 못 나가는 나라는 거 인정하면 기분이 상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굉장히 정신승리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는 내가 더 잘하고 역사도 내가 더 길고 이런 식의 자기들이 조금 더 뛰어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란 여진보다 우리가 훨씬 역사가 길다라며 이 역사 연구를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송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먼저인 이유를 굉장히 열심히 탐구를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세상 질서에 대한 탐구인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질서가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순서. 1등, 2등 말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세상의 순서가 송나라가 1등이고 그 다음에 니네는 뭐 많이 해봤자 뭐 2등이고 3등이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왜 송나라가 1등이고 거란이 2등이고 여진이 3등이고 이런지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송나라 사람들이 과연 무슨 논리로 이런 주장을 펼쳤는지요. 싸움도 못하는 주제.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시기 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게 바로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사실 눈으로 보는 힘 있잖아요, 여러분. 파워는 지금 송나라가 훨씬 약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송나라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힘이라던가 뭐 외견적인 모습보다는 뭔가 눈에 안 보이는 형태의 이 대단함에 대한 그런 그 열망이 되게 높았습니다. 자, 말이 좀 꼬였는데,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시에 눈에 안 보이는 뭔가 느끼고 필링 이런 거를 강조하기 시작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향이 불교에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전까지의 불교는 신라랑 마찬가지로 신라의 진골들이 좋아했던 불교가 어떤 불교냐면요. 이 책으로 쓰인 부처님 말씀들을 달달 외우는 불교, 이전에 확인을 했었는데요. 교종불교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자, 이전까지의 일반적인 불교는 경전 공부를 통해서 부처님을 이행하는 교종불교가 대세였는데요.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는 거에 관심을 가진다 그랬지 부처님의 말씀이란 거 이렇게 책으로 써놨으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교종의 인기가 점점 떨어지는 거야. 여러분 봅시다. 눈에 안 보이는 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송나라,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송나라 당연히 약하잖아요. 그쵸? 하지만 눈에 안 보이는 이 뭔가 정신적인 요소로 보면은 중국이 더 우월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때 유행한 게 바로 눈을 감고 부처님을 필링, 참선, 수행을 하는 선종이 이때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신라 말기 때도 선종이 유행했던 거 우리 수업했었죠. 그쵸? 그 다음에 또 송나라 사람들은요. 중국이 훨씬 역사가 길기 때문에 이 마치 아버지를 존경하듯이 그러니까 송나라는 더 오래 산 거죠. 그쵸? 거란 여진 중국 애들보다 훨씬 나중에 더 나라를 만들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이 아버지를 존경하는 게 뭐 나이가 많아서 어머니를 존경하는 게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듯이 그냥 나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존경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얘네들이 아버지를 존경하는 거 우리 두 글자로 부르면 뭐라 부를까요? 효도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효도. 송나라 애들은 이런 효도, 그 다음에 왕을 존경하는 것, 충성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이 왕에게 충성해야 된다는 게 정말 논리적으로 확실하다는 걸 계속 이 부족들한테 알려주고 싶었어요. 바로 이걸 연구하는 학문이 뭡니까? 유학이잖아요. 유학. 효도를 해야 될 이유를 논리적으로 막 증명하려고 유학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세상 질서에 대한 탐구, 유학 연구가 크게 발달하게 되었다라는 거 하나 확인하시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유학 연구가 계속 발달하다 보니 더 유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아예 얘네들의 주장은요. 우주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중국인이 아주 존경스러운 부족이라는 게 이미 정해져 있었다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즉 우주의 이치, 우주의 원래 성질이 중국인들은 질서도 잘 지키고 세상의 순서도 잘 알고 하는 뛰어난 부족들이다 라고 이미 검증을 했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래서 우주의 본래 성질, 중국인이 훨씬 뛰어나다는 우주의 본래 성질, 우주의 이치, 중국인들을 존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주의 이치를 연구하는 그런 유학이 발달하게 됐는데요. 이런 유학을 우리가 성리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리학에 대해서는 우리 고려 말기에 신진사대부가 공부했던 학문이었다라고 이미 정리했었죠.
자, 그러니까 이 신진사대부의 성리학이 바로 여기서 왔구나라는 거 우리가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자, 유학은 우리 어려우니까 이 정도까지 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사람들 머리가 좋아지다 보니까 이 농사 기술도 크게 발달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농사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바로 잡초를 뽑는 작업입니다. 정말 하루 종일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하루라도 잡초를 안 뽑으면요, 잡초가 이만큼 기르면 여기 있는 게 정말 다 잡초입니다. 그죠? 이 문제가 뭐냐면 잡초가 벼보다 훨씬 빨리 자라기 때문에 이 벼가 먹어야 될 영양분을 잡초가 다 빨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초를 매일매일 뽑아줘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거를 매일매일 좀 안 하고 좀 다른 일도 하면서 할 수 있느냐, 이걸 고민하다가 송나라 사람들이 그 방법을 하나 알게 되었으니 바로 자, 요렇게 생긴 모판입니다. 이게 모판. 여기다가 임시로 흙 약간, 그 다음에 물 약간을 채워서 여기다가 벼를 심은 다음에 어느 정도 이 정도 크기로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러고 나면 땅에 이렇게 옮겨 심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요, 이 모가 어느 정도, 벼가 어느 정도 큰 상태이기 때문에 잡초가 영양분을 막 빨아먹으려고 와도 있잖아요. 같이 싸워낼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자, 이런 방법으로 농사를 짓는 걸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바로 모내기 농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송나라 때부터 이 모내기 농법이 등장하게 되었고요. 자, 그 결과 어떤 좋은 점이 있었느냐? 그 결과, 자, 여러분, 그냥 농사 지으려면요, 잡초 뽑는 시간, 정말 맨날 잡초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잡초 뽑는 시간이 많이 드는데요. 자, 모내기로 농사를 지으면 이 모들이 어느 정도 잡초와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잡초 뽑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많이 줄어드니까 이만큼 남는 시간이 생기는 거지. 이때 놀지 않고 이제 옷을 만들거나 낚시하러 가거나, 이거 놀러 낚시 가는 거 말고 먹으려고 낚시 가는 거죠. 기타 등등의 다른 시간을 활용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사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즉, 농민들의 소득이 크게 증가하겠구나라는 거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시기 때 농민들이 어느 정도 잘 살게 됐다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모내기로 쌀 생산량도 늘어나고 다양한 물건 같은 거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발전하게 됐습니다. 이 남는 거 갖다 팔아야겠죠. 옷! 내가 이거 다 입을 거 아니냐. 그치? 갖다 팔아야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발전하게 되는 거고요. 자, 시장이 발전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계층이 크게 성장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중국인들은요, 농사는 없는 데서 있는 거를 창조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들기 때문에 농사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은 이미 있는 거를 다른 사람 걸 가지고 와서 그냥 돈만 밝히는 놈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상인은 대단하지 않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때 상인들은요, 정말 최하위권 직업이었습니다. 사람들 속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당시의 상인들은 대부분 아주 계층이 낮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농민들이 돈 벌기 쉬워지고 거기다 상인들도 다 서민 출신이 많다 보니까 이 시기 때 상인 계층이 발전하고 농사가 쉬워지면서 서민 문화, 서민들이 좋아하는 문화가 발달했다는 거죠. 여러분, 서민들이 좋아하는 문화가 어떤 거냐?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콘서트 보러 가고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하는 거죠. 그쵸? 근데 이때는 이제 드라마 영화가 없었으니까 사람들이 수도였던 카이펑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연극 같은 것을 굉장히 즐겨보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당시 송나라 수도가 카이펑이었는데요, 정말 어마어마, 거의 24시간 내내 상점이 운영될 정도로 정말 상업이 많이 발전했었다고 합니다. 지금이랑 좀 비슷했겠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이 송나라는요, 이 주변에 붙어있는 모든 나라들과 사이가 정말 개판이었습니다. 요 나라, 여진, 그 다음에 뭐 여기 나와있는 서하, 이따가 볼 거예요. 토번, 티베트 이런 애들 다 사이가 안 좋았어요. 문제가 뭐냐면 상업이 발달했으니까 장사를 하러 가야 되잖아. 그치? 근데 얘네들이랑 사이가 너무너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이 뭔가 물건을 팔러 가기도 애매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어쩔 수 없이 얘들을 피해서 장사를 하려면 반드시 배를 타고 다녀야 됐습니다. 자, 그래서 송나라 사람들은요, 배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배 타다 보면 꼭 필요한 게, 여러분, 동, 서, 남, 북을 알려주는 도구. 무슨 도구? 나침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때 드디어 나침반이 발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나침반이 발명될 수 있는 것도 송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했기 때문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전쟁을 많이 하면서 호구 잡히다 보니까 얘네들도 어떻게 하면 1대1로 안 싸워도 이길 수 있을까? 뭔가 다른 방법으로 전쟁을 좀 쉽게 풀어볼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얘네들이 알게 된 게 바로 뭐냐? 원거리에서도 팡! 하고 쏴서 적을 없앨 수 있는 도구, 바로
화약을 이때 발명하게 됐다는 거죠. 이 화약은 나중에 서양에 넘어가게 되는데요. 서양에 넘어가서 누구한테 영향을 줬느냐? 바로 지금까지 칼 들고 창 쓰던 기사들한테 큰 영향을 주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요? 백년 전쟁쯤 때부터 왕권이 강화되고 기사권이 약화된다고 했죠. 자,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이때부터 화약이 쓰이기 시작했기 때문이구나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사대부가 되려는 경쟁이 심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부 경쟁이 심해지니까 공부하려면 뭐 봐야 돼? 책 봐야지, 그치? 책을 보고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책을 대량으로 만들어낼 방법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손으로 쓰는 건 정말 언제 쓸지 모르지, 그치? 그 다음에 나무 파는 큰 문제가 있다 그랬죠? 중간에 실컷 파다가 오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 다 불태워서 버려야 돼, 그치? 자, 그래서 이것도 어렵다 보니 얘네들이 무엇을 만들게 되었느냐? 바로 금속 글자를 만들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금속으로 글자를 만든 다음에요, 이렇게 판에다가 끼워서 여기다가 잉크칠을 하는 거야. 그럼 뭐가 좋느냐? 다른 책을 인쇄하고 싶을 때는 글 배치를 다르게 하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나무판보다 훨씬 실용적인 거지. 자, 이런 인쇄 방법을 뭐라 부르느냐? 활판 인쇄술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고려에도 넘어오게 될 거예요. 요거 우리 고려 시간 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확인하고 우리 잠깐 학습지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보겠습니다. 자, 사대부의 문화, 수행을 중요시하는 불교, 선종이 이때 인기를 끕니다. 자, 그 다음에 유학으로는 우주와 인간의 근본을 탐구하는 성리학이 발달했다. 송나라가 대단하다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모내기법이 발달했다는 거. 그 다음에 서민 문화가 발달하는데요. 수도였던 칼펑 주변에는 요락, 특히 연극을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발명품으로는 나침반, 화약, 그 다음에 활판 인쇄술까지. 자, 기억하시고 우리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당나라 때는요, 주변에 이렇게 여러 부족들이 많긴 했지만요, 그래도 당나라가 제일 잘 싸웠기 때문에 당나라가 이 지역의 중심이었던 것은 절대 의심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나라가 이 근처에서 제일 잘 나갔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디서? 자, 문제는 송나라 시기 때 왔습니다. 자, 여러분, 송나라 시기 때는요, 사실 주변 애들이 더 많아진 데다가 주변 애들이 더 잘 싸웠다는 거야. 훨씬 세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송나라를 계속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때 송나라를 많이 위협했던 이 발해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해는 사실 고구려인들이 지배층인 건 맞았지만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에 여기 살던 고구려 사람들이 대거 신라나 당나라나 이런 데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배층인 고구려 사람들이 많진 않았어요. 오히려 이 일반인으로는 거란, 여진 이런 애들이 훨씬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발해가 흔들린 거야. 여러분, 왜 흔들렸는지 아직도 우리 잘 모른다 그랬죠. 자, 발해가 흔들리고 나니까 훨씬 쪽수가 많았던 거란, 여진 이런 애들이 이제 발해를 무시하기 시작한 거죠. 특히 그 중에서도 이 거란 애들은 자기들끼리 단합을 해서 이 발해를 없애버리고 모여서 거란인들의 나라 요나라를 세우게 됐습니다. 자, 이 요나라를 통일한, 거란을 통해서 요나라를 세운 인물이 바로 야율아보기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 야율아보기에 의해서 통일된 이 요나라는 이 당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중국에 굉장히 여러 조각으로 쪼개져 있었다고 했었죠. 자, 이때 이 여러 나라들도 사실 통일을 하겠다면서 나대고 있었는데, 사실 자기네 나라만의 힘으로는 그냥 사실 지방 군인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을 통일하는 게 어려운 거야. 그때마다 얘네들이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했냐면 요나라한테 계속 도움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요나라는 공짜로 도와주지 않겠지, 그치? 그때마다 중국에서 땅을 조금씩 야금 빼앗으면서 점점 영토를 넓히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요나라가 중국에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됐습니다. 자, 이후에 송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고 나서도 이미 중국 땅으로 상당히 많은 영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송나라를 계속 압박을 하면서 돈을 뜯어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중국 때 서하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 동네는 중국이 절대 잃고 싶지 않았던 동네입니다. 왜 잃고 싶지 않았냐면요, 이전에 여기가 바로 장건이 왔다 갔다 하면서 비단을 팔기 위한 길, 비단길을 개척했던 동네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국이 웬만하면 이 지역은 꼭 손에 넣고 비단을 팔러 다녔습니다. 당나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비단길이 있는 동네에 여기 657년에 이 나라 끝난다고 돼 있지, 이 이후에 이 지역까지 다 먹거든요, 당나라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비단길을 계속 이용해서 비단을 팔러 다녔었는데, 이때 지금 누구한테 넘어간 거야? 이게 서하한테 넘어간 거야.
서한테 넘어갔으니 이제 얘네들 돈 나오는 동네를 탕구트족이라고 하는 애들이 요 지역을 차지하고 서하를 세워서 비단길을 장악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는 거죠. 반대로 송나라는 얘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를 타고 교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배를 타고 다니면 육지로 다니는 것보다 짐을 많이 실기도 조금 어려웠고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폭풍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자, 서한은 이런 애들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거란이 요 나라로 통일이 될 때도 사실 합쳐지지 못하고 여기 남아있었던 애들이 있습니다. 애들이 누구죠? 바로 여진이었다. 그치? 나중에 그래서 거란이 고려를 1차적으로 침입을 했을 때도 여진 애들 막 몰아내고 이러는 거 우리 확인했었죠. 근데 이 여진족들도 이 자기네도 한번 힘을 모아가지고 새 나라를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을 이제 요 나라가 좀 약해지면서부터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들도 이제 얘들도 좀 거란한테 몇 번 쫓겨다닌 적이 있어하고 거란을 싫어하고, 그 다음에 송나라는 계속 거란한테 당했으니까 당연히 거란 싫어하겠죠. 그래서 이때 얘네들이 이제 코를 쳐가지고 송나라와 여진이 함께 손을 잡고 이 거란을 물리치기로 했습니다. 자, 이 두 나라가 이렇게 동맹을 맺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송나라가 전쟁 또 졌어! 또 졌어! 또 졌어! 또 졌어! 또 졌어! 맨날 지는 거야. 맨날 지니까 이 여진 애들이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많이 질 리가 없다는 말이지, 그치? 너네 이거 편먹고 나한테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못 싸우는 건데도요, 그쵸? 그래서 금나라가 이때부터 여진이 점점 송나라를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송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이 거란을 자기 혼자서 그냥 알아서 멸망시킨 다음에 자기들끼리 뭉쳐갖고 금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됐습니다. 이 금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우리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